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통일 윤리론의 원리적 근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현대사회가 도덕적으로 혼란스럽다, 기존 가치관이 흔들린다, 이런 진단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그 해법이 아주 특별한 가족 개념, 그리고 그에 기반한 윤리 체계에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 통일 윤리론이라는 독특한 렌즈로 세상을 보면 과연 뭐가 좀 다르게 보일까요? 그 핵심 원리랑 주장들을 저희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글은 현 시대를 꽤나 좀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도덕관념은 희미해지고 반도덕적인 생각이 판을 치면서 사회 범죄가 늘고 질서가 무너졌다. 대혼란이다. 이런 거죠. 원인으로는 역시 물질만능주의하고 기존 윤리관의 붕괴를 지목하고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텍스트만의 좀 독특한 관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단순히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걸 넘어서 미래 사회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래 사회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진선미가 막 꽃피고 진리, 예술, 윤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영원한 사랑의 세계,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상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저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혼란까지 바로잡으려는 상당히 큰 포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가치관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윤리관, 바로 이 통일윤리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도덕 재무장하자 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시도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그 통일 윤리론이라는 건 대체 어떤 원리 위에 서 있는 걸까요? 텍스트에서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의 주체로서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이 성숙해지면 그 사랑을 이제 이어받아서 실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참사랑이 진선미 같은 모든 가치의 뿌리이자 교육, 윤리, 예술 같은 모든 학문의 근본 바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것의 시작점에 이 참사랑을 놓는 게 핵심입니다. 모든 가치와 학문의 근원이 하나님의 참사랑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근거는 뭔가요? 가정적 사위기대라는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죠? 네, 이 통일윤리론이 특정 사상적 배경에서 나온 거라 처음 듣는 용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가정적 사회 기대는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기본적인 틀, 일종의 사랑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이렇게 네 개의 위치, 사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된 기반, 기대를 이룬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자녀, 네 개의 위치가 이루는 안정된 구조. 마치 거물의 주춧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바로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사랑이 구체적인 관계 속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부부가 나누는 사랑, 또 자녀가 부모에게 표현하는 사랑처럼요. 텍스트에서는 이걸 분성적 사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이 구조 안에서 부모는 제1대상, 부부는 제2대상, 자녀는 제3대상이 되는데 이 세 방향의 사랑을 합쳐서 3대상 사랑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위기대가 통일윤리론에서는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기본 모델이 되는 셈이죠. 아하, 그럼 세 번째 근거인 3대상 목적은 이 사위기대 구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사위기대가 이상적인 가족의 구조나 설계도 같은 거라면요, 3대상 목적은 그 구조 안에서 각 구성원이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 실행 지침 또는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세의 위치, 즉 하나님 또는 그 위치를 대신하는 조부모님, 아내 그리고 자녀, 이 세 대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회기대라는 틀 안에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나머지 세 대상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 3대상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랑은 관계나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부모의 사랑처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향적 사랑, 부부의 사랑처럼 수평적인 사랑, 자녀의 효심처럼 아래서 위로 향하는 상향적 사랑 등이 있죠. 텍스트에 따르면 이 사랑의 방향성이 총 12가지나 되고 각 방향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그에 맞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통일유예론이라는 건 그 가정적 사회 기대라는 틀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랑의 관계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덕목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텍스트가 윤리하고 도덕을 꽤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보통은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쓰지만 이 텍스트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도덕은 개인이 자기 자신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봐요. 개인의 내면,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텍스트 고유의 용어로는 생심, 영적인 마음 같은 거고요. 육심, 육체적 욕망 같은 건데 이 둘의 관계라고 표현해요. 이걸 내적 사회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생심이 주체가 돼서 육심을 잘 다스리는 상태, 즉 개인 완성. 텍스트에서는 이걸 제1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목표로 하는 게 도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관적인 규범의 성격이 강하죠. 아,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양이라든지 인격 도야 같은 것이 이 도덕의 영역에 해당하겠네요. 근데 텍스트는 타락 때문에 육심이 생심을 지배하게 됐다고 설명한다고요? 네, 그래서 수도 생활이나 극기 같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내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덕적인 덕목으로는 순수함, 정직, 정의감, 절제, 용기, 지혜, 인내, 자립심, 공정함, 근면함, 청결함 같은 것들을 예로 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면에 윤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윤리는 그 인륜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특히 가정 구성원 간의 관계, 즉 앞서 말한 외적 사회 기대 안에서의 질서를 다루는 거죠. 가정 안에서 사랑을 중심으로 서로 주고받는 원리, 텍스트에서는 이걸 수습보디라고 부르는데 이 원리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합니다. 윤리의 목표는 가정 완성, 제2축복이고요.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도덕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규범의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명확하네요. 도덕이 나를 바로 세우는 내면의 문제라면 윤리는 우리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규범이다. 이런 거군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윤리적이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청렴하고 강직해도, 즉 도덕적이라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비윤리적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 텍스트는 특히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도덕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서의 윤리가 질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도 강조되죠. 그렇습니다. 윤리는 본질적으로 질서의 규범이라고 봐요. 가정 내에서 부모, 자녀, 부부, 형제자매 이렇게 각자의 정해진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른 역할과 사랑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질서가 바로 윤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 내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사회 전체의 혼란과 질서 붕괴로 이어진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가정 질서 붕괴가 사회 붕괴의 근본 원인이다. 와, 상당히 근본적인 진단인데요. 특히 성의 질서를 강조하는 부분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윤리는 단순히 역할 분담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이면서 동시에 성의 질서라고 아주 못을 박아요. 부부는 신성한 남녀 한 쌍으로서의 질서를 지켜야 하고 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죠. 예를 들어 동생이 형수를 또는 형이 제수를 이성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서요. 현대사회의 불륜이나 성문란 현상 같은 걸 이런 성의 질서 파괴로 보고 매우 심각하게 개탄합니다.
그 원인으로 기존 가치관의 붕괴도 있지만 인간을 약간 동물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관능적인 성문화를 부추기는 일부 미디어 탓도 크다고 지목하는데요. 심지어 이 상태를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에 비유하기까지 해요. 성의 질서까지 포함하는군요. 그럼 이 무너진 질서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혹시 그 해답도 제시하나요? 물론 그 해답 역시 통일 윤리론의 원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모든 가정 내 질서와 윤리를 천도, 즉 우주의 근본 법칙과 연결시키는 점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천도요. 우주 법칙이라니 이야기가 갑자기 확 커지는데요. 그렇죠. 가정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 질서 체계가 그대로 축소된 소우주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인 윤리가 그냥 인간끼리 만든 약속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의 법칙, 즉 천도의 표현이라는 거죠. 가정이 우주의 축소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는 건가요? 텍스트는 태양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요. 태양계에 보면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또 태양이 은하 중심을 돌고 이런 수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동심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같은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도는 수평적인 질서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로 이어지는 수직적, 즉 세대 간 질서가 있고 또 형제자매나 부부처럼 동등한 관계에서의 수평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다른 덕목이 요구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수직적 질서에서는 부모의 자애나 자녀의 효도 같은 수직 윤리 덕목이 필요하고요. 수평적 질서에서는 부부 간의 화합이나 형제 간의 우애 같은 수평 윤리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개인 내면의 조화, 즉 도덕 역시 우주의 천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정연하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내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닮았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리뿐만 아니라 도덕까지도 모두 천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정말 포괄적인 체계네요. 개인의 내면부터 가정, 그리고 우주 전체를 하나의 원리로 꿰뚫으려는 시도 같아요. 그럼 이 가정 윤리가 사회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텍스트의 주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사회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상 가정 내 가족관계가 그대로 확대된 것이다 라는 거죠. 가족 관계가 사회 관계로 확대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이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 내 관계에 대입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30살 이상 차이가 나면 연장자를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연소자를 자녀처럼 아껴야 하고 10살 이내 차이라면 형이나 누나처럼 따르고 동생처럼 돌봐야 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럼 직장 상사나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처럼 대하고 동료나 친구는 형제자매처럼 대해야 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가정윤리가 모든 윤리의 뿌리이자 기본이고 이 원리를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윤리, 기업에 적용하면 기업윤리, 국가에 적용하면 국가윤리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정부는 부모의 심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치를 펴야 하고 국민은 지도자를 부모처럼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의 상사와 부하 관계도 부모-자녀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가정에서의 수직적, 수평적 덕목들이 사회 전체로 확장된다는 거군요. 네, 부모의 사랑이나 자녀의 효도 같은 수직적 덕목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간의 우애 같은 수평적 사랑이 사회로 확대되면 화해, 관용, 의리, 신의, 예의, 겸손, 연민, 협동, 봉사, 동정심 같은 수평적 덕목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정말 좀 대담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텍스트는 현대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의 모든 혼란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가정윤리에 분교했다고 진단을 합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새로운 가정윤리를 바로 세우고 이걸 사회 전체로 확장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급 갈등이나 노사 문제 같은 복잡한 사회 경제적 문제까지도 단순히 가정 윤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는 폭력적인 혁명이나 투쟁이 아니라요. 기업 내에서 사장은 부모처럼 직원을 사랑하고 직원은 사장을 부모처럼 존경하고 또 동료 간에는 형제처럼 우애를 나누는 이런 가정윤리에 입각한 기업윤리를 실천하면
노사 문제 같은 갈등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문제의 해법을 전적으로 가정 모델에서 찾는 거죠. 와, 정말 일관되게 가정이라는 키워드로 모든 것을 풀어내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인 질서와 평등의 관계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민주주의가 법 앞에 평등은 가져왔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하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추구했지만 결국 또 다른 불평등을 낳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질서와 평등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는 질문을 던지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주로 권리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텍스트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나요?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원리적인 평등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식의 평등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첫째, 이 평등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평등이자 인격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인류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거죠. 태양빛이 만물을 차별 없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자녀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사랑과 인격 앞에서의 평등. 위태, 이 평등은 인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것은 질서를 전제로 한 평등이라는 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위치와 개성, 즉 역할은 다르지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느끼는 만족감 또는 충만도는 모두 같다는 의미에서 충만도의 평등이라고 표현해요. 이 충만함은 깊은 만족과 기쁨 그리고 감사로 이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족의 평등, 기쁨의 평등, 감사의 평등이라고도 부릅니다. 질서 안에서의 평등, 충만도의 평등? 마치 크기가 다른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컵의 크기는 달라도 가득 찼다는 그 만족감은 같을 수 있다는 그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다만 이 텍스트는 그런 충만함과 감사를 느끼려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감사하는 마음, 즉 대상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현실적인 지위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평등하지 않다는 건가요? 네, 그 점은 분명히 합니다. 각자의 지위나 역할에는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도 다르기 때문에 지위나 권리 자체가 평등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사장과 직원, 부모와 자녀의 권리가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외형적인 지위나 권리의 차이를 초월하는 내면적인 사랑의 평등, 인격의 평등, 그리고 만족감의 평등이 존재하며 그것이 더 본질적인 평등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와, 사랑의 평등은 있는데 권리의 평등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주장은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관점을 남녀 평등 문제에 적용하는 부분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 텍스트는 남녀 평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지위, 권리, 기회 등 여러 면에서 차별받아 왔고 여성 해방 운동을 통해서 법적인 평등을 상당 부분 쟁취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평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며 오히려 권리 평등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이 부부 간의 불화나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합니다. 권리평등 주장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다. 왜 그렇게 보죠? 텍스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데 남성과 여성은 신체 구조나 생리적 특성상 서로 다른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남성은 골격 구조 등으로 보아 주로 가정 외부의 활동적인 역할에 여성은 신체 구조상 가정 내에서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좀 정적인 역할에 더 적합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타고난 사명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면에서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마치 뱁새가 황새의 보폭을 따라하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남녀의 역할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 평등은 불가능하다. 상당히 단정적인 주장인데요. 그럼 남녀 간의 진정한 평등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는 건가요? 바로 앞서 말한 사랑의 평등, 인격의 평등, 기쁨의 평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주고받을 때 누가 더 높거나 낮은 위치에 있다는 그런 차별감이나
불평등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가 동등한 인격 체험을 느끼면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남녀 평등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남녀 동등관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여성이 학교 교장이나 회사 사장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서라기보다는 학교나 회사 같은 사회 조직 역시 가정의 확대된 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을 때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듯이 사회 조직에서도 여성이 그 어머니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성 리더십을 어머니 역할의 사회적 확장으로 보는 거군요.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여성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까지 제안한다고요? 맞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듯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성적으로 평화를 더 지향하는 모성, 즉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앞장서서 평화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남녀의 역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영역에서는 여성의 우위나 주도권을 인정하는 상당히 독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통일윤리론의 원리적 근거라는 텍스트를 통해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통일윤리론의 핵심 원리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가정적 사회기대, 3대상 목적이라는 독특한 개념에 기반한 윤리관, 또 윤리와 도덕의 구분, 이 모든 것이 천도라는 우주질서와 연결된다는 거대한 시각, 그리고 가정윤리가 사회 전체, 심지어 노사 문제 해결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질서 속 평등이라는 독특한 평등관과 남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까지 정말 방대하고 독특한 체계를 접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는 특정 종교적, 사상적 배경에 깊이 뿌리내린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윤리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가정 모델이나 특정 전제들은 오늘날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 깔린 핵심 원칙들, 예를 들어 관계 속에서의 책임감과 조화의 중요성, 역할의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과 인격의 존중, 그리고 단순한 권리 투쟁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만족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 같은 것들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이 특정한 윤리체계의 틀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을 주거나 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네, 관계의 중요성, 차이를 넘는 사랑, 더 깊은 의미의 평등, 이 보편적인 가치들을 이 텍스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